여기 한 외국인 투자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나라에 무엇이 있다고 나를 보내는 거야? 라고 투덜대는데요. 그는 한국이 그저 좋은 전화기나 만들고 귀에 들리는 노래 몇 개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고정관념은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이름은 알렉스이고 런던에서 투자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을 여러 해 동안 해오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중국과 일본이야말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었고 진짜 신경 써야 할 나라들이었죠. 한국이요? 그저 좋은 전화기를 만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 몇 개로 유명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죠. 모든 일은 제 상사인 해리스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들이면서 시작됐어요. 비 오는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전형적인 런던 날씨였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잠을 깨우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비서가 해리스 씨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해리스 씨가 알렉스라고 부르면서 너한테 줄 임무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귀가 쫑긋했죠. 보통 해리스 씨가 임무를 준다고 하면 그건 큰일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아마도 도쿄나 베이징으로의 출장이겠지 했어요. 그곳들이야말로 진짜 돈이 오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가야겠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분명 잘못 들은 줄 알았죠. 하지만 해리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국.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야 해.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시간을 낭비할 만큼 중요하다는 걸까요? 저는 그에게 더 큰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해리스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알렉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과소평가된 시장이야. 네가 가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좌절감과 짜증이 밀려왔어요. 여기 런던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가방을 싸서 세상 반대편에 있는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로 날아가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 벌의 정장과 노트북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산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가방에 던져 넣었죠. 가이드북을 넘겨보면서 서울과 부산의 사진들을 봤어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일본의 세련된 현대 도시나 중국의 번화한 대도시와는 달리 말이죠. 친구 톰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했어요. 믿을 수 있겠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나를 한국으로 보낸대. 한국? 톰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 내 말이 그 말이야. 제가 외쳤죠.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톰은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야, 적어도 음식은 맛있대잖아. 그리고 케이팝 스타들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휴가를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진지한 출장이어야 했어요. 대중문화로 유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진지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런던에 두고 가는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나기로 했던 중요한 고객들과 작성해야 할 보고서들이 생각났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미뤄져야 한다니. 도대체 왜요? 아마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나라로의 여행 때문에 말이죠. 어둠 속에서 누워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좋은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었죠. 삼성과 LG는 큰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로는 현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외에는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아시아 시장에 대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제가 막 방문하려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니요.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침대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을 때 여전히 몸이 찌뿌드드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익숙한 런던 거리를 바라봤어요. 서울에서는 어떤 풍경을 보게 될지 궁금했죠. 완전히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그저 도쿄의 작고 덜 인상적인 버전일까요? 비행기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서울로 여행 가는 것에 들뜬 몇몇 10대들이 K-팝 콘서트와 명동 쇼핑에 대해 떠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그건 제가 보게 될 한국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지한 업무를 위해 가는 거지, 놀이를 위해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여전히 가장 강한 감정은 좌절감이었어요. 이 출장을 가고 싶지 않았고, 왜 가야 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호기심이 피어오르기도 했어요. 만약 해리스 씨가 맞다면, 만약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나올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하든 말든 저는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아직 남아있는 의심이 느껴졌어요. 비행은 길었고 저는 피곤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공항은 정말 거대했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컸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고개를 들어야만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바닥은 마치 몇 분 전 막 광을 낸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러 공항을 가봤지만 여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저는 얼마나 조용한지 눈치챘어요. 보통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으로 시끄럽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빨리 움직였지만 혼란스러움은 전혀 없었어요. 기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아무와도 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기계가 있었죠. 너무 빠르고 쉬워서 거의 지나칠 뻔했어요. 집에서는 이 과정이 보통 엄청 오래 걸리고 긴 줄과 짜증난 공무원들 때문에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요. 짐을 찾고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어요. 택시를 찾으러 나갔어요. 또 한 번 놀랐죠. 반짝이는 깨끗한 택시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어요. 밀치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정돈된 줄이었어요. 저를 태워준 기사님은 친절했고 그의 차는 정말 깨끗했어요. 심지어 물 한 병도 주셨어요. 서울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도쿄나 상하이보다 작고 덜 발전한 도시를 상상했는데 서울은 그 자체로 독특한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건 도시가 얼마나 녹색으로 가득한지였어요. 많은 거리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멀리에는 산이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부 콘크리트와 철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고층 빌딩이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늘로 끝없이 뻗어 올라가는 듯한 유리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정말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틀린 형태나 특이한 패턴들이 그 빌딩들을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고대와 현대가 나란히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초현대적인 건물을 지나치면 바로 옆에는 고대처럼 보이는 사원이나 궁전이 있었죠. 마치 한 블록마다 다른 시간대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교통량은 많았지만
생각보다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눈치챘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버스와 광범위한 지하철 시스템이었어요. 기사님은 사람들이 운전보다 이걸 선호한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만큼 효율적이니까요.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정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곳은 청계천이라고 불리며 한때 고속도로 아래에 묻혀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서 아름다운 공공장소로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강둑을 따라 걷고 벤치에 앉아 있고 심지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광경이 이렇게 바쁜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묵을 호텔은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다면 바로 그곳이에요. 저는 이곳이 화려하고 과장된 곳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꽤 세련된 곳이었어요. 고급 상점과 식당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호텔 자체도 인상적이었어요. 로비는 넓었고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줬어요. 그들은 정말로 저를 반겨주는 듯 보였어요. 종종 호텔에서 받는 지루한 시선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제 방은 고층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광경은 정말 숨막힐 듯이 아름다웠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가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반짝이는 별들의 바다 같았어요. 짐을 풀면서 저는 조금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곳이 이류 도시일 거라고 예상하고 왔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효율성, 정결함,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인상 깊었어요. 침대에 앉아 저는 설레면서도 조금은 압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몰랐던 것이 분명히 더 많았어요. 며칠 동안 예정된 회의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그 회의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저를 이미 많이 놀라게 한 이곳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이곳에서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에 대한 제 다른 가정들도 잘못된 것일까요? 이 여행을 수락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이 도시를 제대로 탐험하기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보고 더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해리스 씨가 결국 맞았을지도 몰라요. 이 한국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나는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였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한기술 인큐베이터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강남이라는 곳은 몇 년 전 그 유명한 노래 덕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곳이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주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됐어요.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소셜미디어를 하는 게 아니라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 심지어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한국의 기술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도착하자 김지영 씨라는 분이 나를 맞아주셨어요. 시설의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고 아마도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밝은 미소와 함께 자신감 있는 악수를 건네며 우리 혁신의 작은 공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간은 넓고 밝았고 유리벽이 각 작업 공간을 구분하고 있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마치 런던에서 내가 익숙했던 답답한 사무실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지영 씨는 먼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팀을 보여주셨어요. 이 팀은 인간의 말 속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미묘한 음성 변화까지도 감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으로 로봇공학 실험실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로봇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것은 장난감처럼 작은 로봇도 있었고 어떤 것은 사람 크기만한 로봇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병원과 요양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영 씨가 말씀하셨어요. 로봇이 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걷는 도중에 나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저는 항상 일본이나 중국이 아시아에서 기술 선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답니다. 우리 정부는 연구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게다가 교육과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도 큰 역할을 했죠.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학교에서부터 대학,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지영 씨는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창조하고 싶어 하죠. 바이오테크 실험실에 들렀을 때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복잡해 보이는 기계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팀은 맞춤형 의약품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개인의 유전자 구성에 맞춘 의료 치료 방법을 개발 중이죠. 이렇게 많은 혁신을 직접 목격하다 보니 약간 압도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 여행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내가 이 나라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투어가 끝나갈 즈음 나는 지영 씨에게 한국의 기술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수치 기술, 양자 컴퓨팅, 심지어는 우주 탐사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하늘이 한계가 아니죠. 인큐베이터를 나서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몇 시간 만에 한국에 대한 내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는 단순히 따라잡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아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놀라움들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로 다시 나서면서 새로운 흥분감이 느껴졌어요. 더 배우고 싶고 더 보고 싶었어요. 한국은 숨겨진 보물로 가득한 나라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막 그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조선소 중 하나를 방문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날이었거든요. 기차가 시골을 빠르게 달리며 분주한 도시에서 푸른 초원으로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짠내 나는 바다 공기였어요. 이 항구 도시는 서울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여유로우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길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멀리서 거대한 크레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구에서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이민호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힘찬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곳을 볼 준비됐나요? 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견학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했죠. 조선소에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거대한 건조 도크, 높은 크레인,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까지. 소음도 굉장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어우러져 마치 산업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죠. 민호 씨는 저를 조선소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안내해줬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예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1년에 최대 80척의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며 용접하고 거대한 금속 조각들을 들어 올리고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민호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건 계획과 팀워크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배를 부분별로 만들고 그걸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조립해요. 그는 한 건조 도크에 있는 반쯤 완성된 배를 가리켰어요. 저건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중 하나가 될 거예요.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어요. 조선소를 걸어다니며 민호 씨는 한국이 어떻게 조선업에서 선두주자가 됐는지 설명해줬어요.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조선업에서 기회를 봤어요. 기술과 훈련에 투자했고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 중 하나가 되었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선소의 혁신성이었어요. 전통적인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연료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있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자율 선박도 개발 중이에요. 그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선박 모형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로 배출 컨테이너선의 콘셉트예요. 수소 연료 전지와 풍력을 사용하죠. 저는 놀라웠어요. 이곳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라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였어요. 견학을 계속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눈에 들어왔어요. 작업자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였고 조선 과정의 모든 단계가 신중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를 만들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민호 씨는 그들의 첨단 생산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모든 단계를 계획해요. 그리고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자동 용접 기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는 배의 한 부분을 용접하고 있는 거대한 로봇팔을 보여줬어요. 이 로봇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어요. 피곤함도 없고 용접도 매번 완벽해요. 하지만 이곳이 기계들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민호 씨는 저를 몇몇 작업자들과 소개해줬고 저는 그들의 자부심과 헌신의 감명을 받았어요.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이곳에서 일했고 그들의 기술은 세대를 거쳐 전수되고 있었어요. 한 연로한 작업자인 김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왔어요. 제 아버지도 배를 만드셨고 이제 제 아들도 여기서 일해요.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삶이죠. 하루가 지나면서 한국이 조선업에서 성공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견학이 끝날 무렵 민호 씨는 저를 배 한 척의 진수식을 보러 데려갔어요. 우리는 새로 완성된 배가 처음으로 물에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업자들은 환호했고 저도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은 몇 달간의 힘든 작업의 결실이었고 주변 모두에게서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조선소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민호 씨와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앉았어요. 어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렇게 발전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조선소를 떠나면서 저는 그날 본 것과 배운 것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번 방문은 한국의 산업 역량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었다는 걸 깨달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조선소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곳의 작업 규모, 기술 수준, 그리고 작업자들의 헌신이 모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해리스 씨에게 전할 보고서는 제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제가 깨닫게 된 건데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해리스 씨가 저를 여기로 보낸 것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긴 회의 끝에 저는 녹초가 됐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본 모든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이미 밖은 어두워졌고 잠시 망설였어요.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울은 다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서자마자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넌사인이 밤을 밝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젊고 힙한 분위기로 유명한 홍대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걷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휴대폰을 두고 주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런던에서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여기서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듯 했어요. 작은 커피숍에 들러 라떼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방문객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런던에서 왔다고 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저는 런던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방금 서울에서 느끼는 안전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은 정말 안전해요. 언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웃으며 셀카를 찍으며 지나갔고 한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한 커플은 손을 잡고 대화에 몰두한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그날 밤 단 한 명의 경찰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평온하고 질서 정연하게 느껴졌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나 어딘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궁금해져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이었어요. 항상 밤에 이렇게 평화로워요? 제가 물었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조화와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그는 한국 사회가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다고 설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도록 교육받아요. 라고 말했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준이 비싼 노트북을 여러 번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갔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에게 이 점을 말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건 여기서 평범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물건이 도난당할까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다른 대도시에서 겪은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 뉴욕, 파리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도시를 걸어 다녔어요. 놀이터를 지날 때 아이들이 여전히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운동하고 조깅을 하고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길거리 음식점에서 붕어빵을 사 먹었어요. 붕어빵은 달콤한 팥소가 들어간 맛있는 생선 모양의 과자였어요. 상냥한 얼굴의 나이든 여성 노점상이 제가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자 무료로 하나 더 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비록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였지만 안전하고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 겪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안전함과 공동체 의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지 낮은 범죄율이나 효율적인 치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부분이었고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였어요. 이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경제나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연결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호텔방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여전히 깨어있고 활기로 가득 찬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 그 너머에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침내 잠에 들면서 해리스 씨에게 전할 보고서가 예상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 수치나 기술 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는 안전함과 신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번 밤 산책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의 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 이 나라가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줄까?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마이클 로빈슨의 사무실에 들어설 때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또 한 명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이번 만남이 다른 때와는 다를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로빈슨 박사는 제가 만났던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달랐어요. 어려운 용어나 거창한 말로 저를 깔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열정이 넘치는 말투로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알렉스,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마치 오랫동안 매우 영리하게 체스를 둔 것과 같죠. 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체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스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냥 말들을 무작위로 움직일 수 없죠. 한국은 오랫동안 아주 신중하게 수를 두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가 말을 이었어요.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사람들을 똑똑하고 능력 있게 만들었죠. 마치 졸들을 여왕으로 키운 것과 같아요. 저는 그 비유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일리가 있었죠. 그리고 로빈슨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기술에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다른 나라의 발명품을 단지 사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발명하고자 했죠. 마치 강력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구축한 것처럼요. 강남에서 봤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생각났어요. 모든 것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로빈슨 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죠.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많은 나라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그가 대답했어요. 전쟁 후에는 나라를 이전보다 더 잘 재건했어요. 금융위기 동안에는 경제구조를 재편해서 더 강하게 만들었죠. 마치 체스에서 상대가 당신을 몰아넣었다고 생각할 때 기막힌 수를 찾아내 게임을 뒤집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비결을 알고 싶나요? 로빈슨 박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혁신적이며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 전체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부산의 효율적인 조선소, 밤에도 안전했던 동네들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알렉스, 로빈슨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오늘날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고 공동체 정신을 가지는 것, 이건 단순히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번영하는 경제와 사회의 기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도 점점 알아가고 있죠. 그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죠.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로빈슨 박사는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답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 전 세계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마트폰에서 자율주행차까지 그들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린 에너지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어요. 만남이 끝났을 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원래는 경제 데이터에 대한 건조한 토론을 기대했었는데 그 대신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에 대한 흥미로운 수업을 받았죠. 일어서면서 로빈슨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알렉스,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나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로빈슨 박사님,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하여 알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아요. 그는 웃었어요. 그게 배움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래된 생각을 버려야 하니까요. 저는 그의 통찰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흥분감이 들었어요. 런던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배운 것을 빨리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지만 이 나라와 그 사람들이 저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틀렸음을 증명해 주었거든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기 한국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서울에 도착한 외국인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해하고 있다는데요. 복잡한 지하철,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리고 냉담할 것 같은 사람들. 그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의 숨겨진 면모,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죠.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거든요. 저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온 30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릴리 모건이에요.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한국 절대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가기 싫었냐면 다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겪은 이야기들이 전부 안 좋았거든요.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다고 했고 모든 게 엄격하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한국을 공장과 사무실 건물들로 가득 찬 아름다움이나 재미는 거의 없는 곳이라고 묘사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외국인을 차갑게 쳐다보는 일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르거나 독특한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는 정말 끔찍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국을 회색빛으로 가득 찬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상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똑같이 차려입고 얼굴에 찡그린 표정을 한 채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군중이 떠올랐죠. 맛없는 음식, 지루한 거리, 그리고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모습이요. 여행에서 즐기는 모든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는 제가 절대 어울리지 못할 나라를 묘사했어요. 저는 여행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불가능할 것 같았죠. 그곳에 가면 외롭고 낯설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은 나랑 안 맞는다고요. 한국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일본이나 태국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건 좋았지만 한국은 제 절대 가지 않을 곳 목록에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이런 생각은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누군가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나랑은 안 맞아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똑똑한 판단이라고 여겨져서 조금은 자랑스럽게 느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이야. 모든 게 바뀐 건 제가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였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제 일에 꽤 자신이 있어요. 어느 날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회사였고 3개월 동안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보수도 정말 괜찮았고 프로젝트도 흥미로웠어요.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대부분의 일을 뉴질랜드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그 이메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건 제 커리어에 엄청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간다는 생각, 잠시라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오랜 고민 끝에, 그리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나서 결정을 내렸어요. 일은 하겠지만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3개월쯤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거기 가서 일만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을 즐기려 하거나 알아가려 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로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의 몇몇 이야기만 듣고 온 나라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똑똑하고 신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여행에 대해 걱정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가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저를 동정했고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곧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꿀 여행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였죠. 제 가장 큰 실수는 직접 보지 않고도 어떤 장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모험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싫어하던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방콕에 도착했어요. 도시가 평소처럼 혼돈과 매력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공기는 거리 음식 냄새와 배기가스로 가득 찼고 툭툭이 화난 벌들처럼 붕붕거리며 지나갔어요. 저는 이곳이 정말 좋았어요. 첫날 밤, 저는 태국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만났어요. 플라스틱 의자는 불편했지만 팟타이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국수를 먹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걱정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얘들아, 나 이번 여행 정말 가기 싫어. 라며 저는 접시 위에 새우를 밀며 말했어요.
방콕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녹과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왜, 릴리? 한국 괜찮아 보이는데 케이팝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진짜 한국이 아니야. 내가 들은 바로는 차갑고 불친절한 곳이래. 놀랍게도 제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 한국에 가려고 했던 쏨이 말을 꺼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릴리.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것도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어. 무슨 말이야?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비자 정책이 엄청 엄격해졌어. 특히 우리 태국 사람들한테. 마치 우리가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왜 그러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녹가 덧붙였어요. 불법 체류자들 때문이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허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지만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 안 그래? 저는 친구들에게 공감하면서도 다가올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정말 나쁘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태국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 정말 그래, 쏨이 외쳤어요. 난 언어 강좌를 들으러 가고 싶었는데 비자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포기했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불친절한 입국 심사관을 만난 친구의 친구들,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의 불안감은 더 깊어졌어요. 차라리 여행 취소해야 할까? 제가 반쯤 농담으로 말했어요. 녹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 릴리. 넌 가야 해. 아마 너한텐 다를 거야. 어쨌든 넌 태국 사람이 아니잖아. 그녀의 말이 조금 아팠어요. 국적 때문에 제가 더 쉽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방콕의 번화한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한 많은 따뜻함과 친절함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었어요. 거리 상인들의 미소, 툭툭 운전자들의 밝은 인사. 이 모든 걸 병에 담아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방콕의 작은 한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최소한 음식을 좀 익혀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년의 한국 여성 주인이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 드셔보세요. 메뉴를 헤매고 있는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부끄러웠어요. 네, 곧 한국에 가요. 일 때문에요.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아, 그거 정말 멋지네요. 거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의심스러워 보였는지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뭔가 걱정되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냥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서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발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한국도 다른 곳들처럼 도전이 있는 곳이지만 아름다운 나라이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아요.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친구들에게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그녀의 격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태국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비자 문제, 불친절하다는 소문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스텔 옥상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이 모든 걸 취소하고 제가 편안하고 환영받는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겠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친절이나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을 하고 떠나야겠다고요. 3개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3개월이면 뭐든지 견딜 수 있어. 제가 몰랐던 건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놀라움들이요. 비행기가 인천 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고작 3개월이야, 릴리. 너라면 할 수 있어. 배낭을 어깨에 걸치고 비행기에서 내리며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디뎠어요.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건 모든 게 크고 반짝거린다는 거였어요. 공항은 정말 이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티 하나 없이 깨끗하며 아주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세련된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로봇 안내원, 심지어 계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미끄럼틀까지 있었어요. 그걸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입국 심사에서 고생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심사관은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여권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에게 작은 미소까지 지어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친절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모든 게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저기 직원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면 바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노부부가 짐을 다루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 제가 도와줄 틈도 없이 젊은 공항 직원이 이미 달려가서 환한 미소로 그들을 돕고 있더군요. 짐을 찾은 후 저는 택시를 잡으러 나갔어요. 밖의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대도시에서 이런 공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택시 줄이 길었지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줄이 줄어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운전기사님이 짐을 들어주려고 차에서 내리셨어요. 영어를 많이 하지는 못하셨지만 휴대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셨어요. 소통하려는 그의 노력에 감탄했어요. 도심으로 들어서자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네, 고층 빌딩과 넓은 고속도로가 있었지만 그 이상이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사찰이 보였고 그 곡선의 지붕은 주변의 유리와 강철 구조물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서 도심 풍경에 푸른색을 더하고 있었죠. 정말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이었어요. 인도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머리를 한 패셔너블한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제가 머물 곳이었는데 건물들은 더 높고 더 화려해졌어요. 건물 옆면에 거대한 TV 스크린들이 있었고 음악 비디오 같은 것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세련된 카페, 고급 상점, 그리고 마치 잡지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제가 머물 아파트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그게 왠지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제 방은 작지만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수납 공간이 곳곳에 내장되어 있었고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숨을 멎게 했어요. 조금 압도되긴 했지만 흥분된 마음으로 저는 동네를 잠깐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공원을 지나쳤는데 거기서 노인들이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다 같이 헬로우라고 명랑하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저는 깜짝 놀랐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넌사인이 켜지고 거리는 더욱 붐볐어요.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며 저의 입맛을 다시게 했어요. 저는 작은 식당에 들렀는데 주인은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몸집과 메뉴에 있는 사진들로 요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가장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는 제가 예상했던 차갑고 무뚝뚝한 곳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익숙한 곳과는 달랐지만 활기차고 효율적이며 놀랍도록 따뜻한 곳이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설렘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설렘과 이곳을 기회도 주지 않고 판단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지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도시의 부드러운 소음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곳에서의 매일을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맞이하겠다고요. 한국이 이미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으니 앞으로 어떤 놀라움이 더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기술 스타트업에서의 첫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릴리 맞죠? 저는 수진이에요.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 이곳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사무실은 작지만 현대적이었어요. 벽을 따라 세련된 책상이 늘어서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비인간적인 작업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지는 저를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해줬어요. 두꺼운 안경을 쓴 조용한 성격의 리드 개발자 민준,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는 프로젝트 매니저 지훈, 그리고 제가 본 중 가장 멋진 보라색 머리를 가진 디자이너 연희가 있었어요. 첫 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혼란스러울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모두 영어로 말을 바꿨어요. 릴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지훈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그들의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차갑고 냉담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일이었고 처음엔 망설였던 저도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저를 데리고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맛보러 갔어요. 첫날에는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색색의 밥, 야채, 고기로 가득 찬 그릇은 맛도 훌륭했지만 보기에도 아름다웠어요. 먹기 전에 다 같이 비벼야 해요. 연희가 젓가락으로 시범을 보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녀를 따라 했고 입안에서 맛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밍밍하고 너무 마을 거라는 저의 편견과는 전혀 달랐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출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동료들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재밌었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어 단어나 문장을 가르쳐 주었고 제가 발음을 엉망으로 하면 웃으며 반겨줬어요. 어느 날 제가 코드에 실수를 해서 프로젝트가 몇 주나 지연될 뻔했어요. 한국 직장의 압박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동료들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해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릴리.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같이 고쳐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함께 고쳤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 피자를 시켜 먹으며 팀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도전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일 외에도 저는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는 밤이 되면 생동감이 넘쳤어요. 넌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매운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주말 수진이 저를 카페에 초대했어요. 제가 본 광경에 놀랐어요. 그곳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각 테이블은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몇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힐링 공간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한국 카페 문화는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서 쉬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서 익숙했던 서두르는 커피숍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무언가 변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일하러 가는 것이나 도시를 탐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이 기대됐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배울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한국, 특히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은 따뜻함과 혁신,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고 환영해 주었으며 그들의 문화를 저와 나누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밤, 제 아파트 발코니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편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놓칠 뻔했구나.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장소나 사람을 경험해보기 전에 절대 판단하지 않겠다고. 안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직 한국에서 2달이나 남았고 이 놀라운 나라가 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됐어요. 금요일 저녁 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거리는 쇼핑객과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줄 기념품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을 보냈어요. 가게에서 가게로 걸어다니며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헤엄치는 기분이었어요. 넌사인이 우리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났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작은 옷 가게에 들러서 유행하는 한국 스타일의 재킷을 입어봤어요. 가게는 비좁았지만 아늑했고 벽을 따라 다채로운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재킷을 입어보면서 제 핸드폰을 근처 선반에 올려놨어요. 재킷이 딱 맞아서 바로 사기로 결정했죠. 구매한 것에 들떠서 가게를 나와 쇼핑을 계속했어요. 1시간 후 북적이는 거리를 찍으려고 휴대폰을 꺼내려다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머니와 가방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핸드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황스러움이 몰려왔어요. 제 핸드폰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거든요. 연락처, 사진, 업무 이메일까지. 발걸음을 되돌려 보려 했지만 상점과 인파 속에서 제가 어디를 다녔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 보였던 거리가 이제는 압도적이고 무서운 곳으로 느껴졌어요. 젊은 한국인들 몇 명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어요. 저기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행히도 그중 한 명이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한 명이나마 통역을 도와줬어요. 신고는 했지만 경찰관은 큰 기대를 주지 않았어요. 명동에는 잃어버린 핸드폰이 많아요. 여기는 너무 복잡한 곳이라서요. 라는 말이 통역을 통해 전해졌어요.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파출소를 나설 때 기운이 쭉 빠진 느낌이었어요.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이 저를 달래주려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지만 슬픔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는 이국 땅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정보와 핸드폰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잠시 후에야 그 소리가 아파트의 유선 전화 벨소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에 쓰지 않던 전화라서 낯설었거든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릴리 모건 씨인가요?
라고 강한 억양의 목소리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명동 옷가게의 김입니다. 저희가 당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찾아졌다는 거예요. 김 씨는 가게를 마감한 후 선반에서 핸드폰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핸드폰을 충전하고 긴급 연락처를 사용해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최대한 빨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가게 주인인 김 씨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녀가 제게 핸드폰을 건네주었고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감사를 전했어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김 씨는 제 손을 살며시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잖아요. 찾게 돼서 저도 기뻐요. 보답으로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보상은 필요 없어요. 가게를 나서며 핸드폰을 꽉 쥔 채로 김 씨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차갑고 냉정한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불친절하고 냉담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분명 그 이야기들은 사실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았던 거죠. 제 경험은 그와 완전히 반대였어요. 명동거리를 다시 걸으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군중들이 이제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친절의 행위들이 눈에 띄었어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주인들, 음식을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친구들. 이 경험은 제 안에 어떤 것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전해 들은 정보나 근거 없는 편견에 의해 한 나라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첨단 기술과 엄격한 규칙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성적일 수 있지만 그들은 친절하고 깊은 존중심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 속 안전한 핸드폰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날과 경험을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마치 한국을 새롭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웅장한 문을 지나며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곡선이 아름다운 지붕을 가진 다채로운 건물들은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밝은 옷차림이 오래된 건물들과 정말 잘 어울렸어요. 가이드가 경복궁이 1395년에 지어졌다고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와, 600년이 넘었구나. 그 당시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가이드는 궁궐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하게 재건을 이어온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궁궐을 둘러본 후 저는 근처의 북촌 한옥마을로 산책을 갔어요. 좁은 길께는 전통 한국 가옥인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이제 카페나 작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작은 찻집에 들러 한국 녹차를 맛봤어요. 옛 집들을 바라보며 수년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평화로웠어요. 저녁에는 젊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홍대에 갔어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젊은이들이 쇼핑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서
풍기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엄격하고 지루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 밤, 제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K-드라마를 보자고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K-드라마가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일 거라 생각해서 망설였지만 보다 보니 점점 빠져들게 됐어요. 이야기도 흥미로웠고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났어요. 동료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문화적 참고사항들을 설명해줘서 한국 사회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들은 또 저에게 K-팝을 소개해줬어요. 노래가 얼마나 중독성 있는지, 춤 공연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놀랐어요. 가수들과 댄서들이 공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되면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전에 한국을 판단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전쟁, 점령,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태국 친구들과 한국의 엄격한 비자 규정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이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것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민 문제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공원을 거닐다가 한 노인이 서예를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한번 해보겠냐고 초대해 주셨어요. 서로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분은 붓을 잡고 획을 그리는 법을 차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낯선 사람에게도 말이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즈음 저는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분주한 도시들, 평화로운 사찰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만 듣고 한국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아래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가진 편견을 넘어서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모든 장소와 문화는 그들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닌 제가 알고 사랑하게 된 한국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노력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국이 저를 바꿔줬고 저는 그 경험에 감사해요.